이별에 고통받고 있고 재회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애언어연구소의 대표 주인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생긴 이별의 사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별을 바탕으로 향후에 어떻게 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전략과 또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재회 전략을 구성하는 것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재회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재회의 과정을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도표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행동의 단계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 도표를 머리에 넣지 않고 생각하면 굉장히 뭔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니까 꼭 이 도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기본적으로 그러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도표를 보면요, 우리가 이별 이후에 상대방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매달림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재회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바로 성공적으로 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대략 이 케이스가 제가 3강에서 설명한 한 달 내에 단기성 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미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제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단기성 재회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이별 이후에 한번 매달려 봤지만 실패한 케이스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기적인 계획은요, 이 도표에서 어디에 해당을 하냐면 기다림과 재접근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단계는 사실상 이 기다림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많겠죠. 이 기다림의 단계에서요,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참 다양하겠지만요, 크게 나누어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이 밑에 적은 것들은요, 이 두 가지 이유들 중에서 각 분야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이별은 이 두 가지의 이유들이 뭔가 단일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거의 대개 복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이별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적인 이별에서 단일적인 이유로 이별이 발생하는 경우는 연애 초기에 마음이 그렇게 깊지 않은 시점에 일시적인 분노로 인해서 이별을 얘기했다가 화가 풀리고 나서도 그냥 마음이 깊지 않다 보니까 내적으로 연애 초반에 이렇게 싸운 걸 보면 얘랑 나랑은 잘 안 맞는 거야, 그냥 안 만나야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별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성적인 이별에서 단일적인 이유는 환경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극적인 예시지만 어느 한쪽이 유학을 간다던가 군입대를 한다던가 이렇게 이별이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자, 그러나 대개 마음을 나눈 그런 연애를 한 사이에서는요, 보편적으로 단일적인 이유로 이별이 쉽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 감정적인 이유와 이성적인 이유가 복합적인 사유로 작용을 해서 이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 방식의 차이가 있기는 했었지만 서로 뭔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조금 도드라지게 거두가 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싸움을 하다가 뭔가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생겨서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별이 발생하는 것처럼 되게 복합적인 이유로 이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모든 상황을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상황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벌써 머리가 너무 아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별에는요 참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몇몇 단일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결국 감정 손실이 생겨서 이별이 찾아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복합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뭐 하나하나마다 특성화된 그런 전략을 세울 필요는 여러분 사실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별의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별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모두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정해진 가이드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자고요. 이별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상황을 대입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상황들, 그 가이드라인들을 다듬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별의 주된 원인과 상황을 조금 유형별로 나눠서 이별의 그 대표적인 상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랑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표적인 이 8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들 말고도요, 정말 여러분 많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요, 이 8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요, 뭔가 여러분 상황들과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별은 복합적인 이유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얘기할 건 뭐 과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 빅 스케치가 될 거고요. 상대방의 성향,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디테일한 전략을 그려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매력 상실로 인한 이별. 자, 이 경우는 대개 권태기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환승 이별도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성적인 매력 상실로 인한 이별에 해당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건 상대방의 성향이 핵심적인 이유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상대방이 도덕적으로 좋든 아니든 재회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사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분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편적으로 이성적인 매력 상실로 인한 그런 이별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과 뭐 큰 다툼이라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돌아설 만한 뭐 도드라지는 그런 이유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말했듯이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요, 만일 여러분의 이별이 정말 이성적인 매력을 상대방에게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이성적으로 느끼게 해주지 못해서 그게 가장 이별의 주된 원인이라면요, 복합적인 이유는 일단 제외하고 이별의 가장 큰 원인인 이성적인 매력에 우리는 한번 집중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상대방이 우리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성적인 이끌림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뭐 굉장히 좀 부끄럽고 낯간지러운 그런 낯뜨거운 그런 얘기긴 하지만요, 속궁합이 잘 맞는 그런 커플에게서 권태기가 오는 경우가 좀 비교적 좀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궁합이라는 게요,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서로가 만족하는 그런 관계는 그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위기를 잘 유지하려면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에게 진화심리적인 이끌림, 즉 섹시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요. 자, 섹시함이라는 것은 물론 뭐 어투나 목소리, 청각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요, 보편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뭘까요? 외모고 시각적인 자극이 되겠죠. 즉 외모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부정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우에는요, 일정 기간의 관계 유예, 즉 교류가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대방의 인식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요, 이별 직후에 우리가 뭔가 피가 나는 노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가진 뭐 외모나 뭐 섹시함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되는 결과를 우리가 얻었다고 하더라도요, 상대방에게는 우리는 더 이상 이성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인식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인식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비슷한 사례로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일진 친구들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사람들이 질이 좋지 않을 거라는 100%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나요? 물론 대개 사람이 잘 변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걔는 여전히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닐 거야,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지만 100%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한 10년이 지난 게 아니라 9년 전에, 그러니까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는요, 우리는 여전히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창시절 때처럼 나쁜 성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런 인식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석이 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면,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그 인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섹시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상대의 인식이 희석되는 것에 10년이나 걸리는 그런 것은 여러분 절대 아니고요. 자,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관계 유예 기간을 가질 것인지는요, 전략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뒷 강의에서 이 관계 유예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배정을 또 해놨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전략에 대해서만 여러분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교류 없는 일정 시간 이후엔 상대방이 우리에 대한 인식이 희석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발전된 우리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노출을 시킨다면 우리가 상대방과 재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 이후에는요,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씩 또 달라집니다. 다시 세워야 돼요. 이것 또한 제가 또 8강에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사실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에게 다시 마주쳤을 때 이성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게 섹시한 모습을 갖추는 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이요, 이 모습을 얻는 과정 중에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와 뭔가 타협을 하세요. 여러분, 절대 본인과 타협을 해서는요, 절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상대방을 다시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모습을요, 여러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는 절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여러분 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매력이 떨어져서 내가 사랑하고 있던 그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는 건요, 여러분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요, 우리 이 자존심 상하는 그 상황을 한번 이겨내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연애 방식 차이로 인한 조기 이별. 자, 이 경우에는요, 특히나 후폭풍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후폭풍이라는 감정이 통상적으로 나와의 과거가 상대방에게 생각이 나면서 애틋함이 찾아오고 그리움으로 발전을 하면서 후폭풍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게 되는 건데요,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 해당하는 이 연애 초기 단계에 두 사람 간의 연애 방식 차이로 인해서 감정이 깊어지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와의 연애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뭔가 후회감이 생겨서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본인은 행복하지 않고 억지로 연애를 하겠다라는 마음에 이별을 선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미화가 될 만한 추억이나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상대방 측에서 뭔가 나에게 열렬하게 그런 사랑을 느껴서 연애를 시작했다기보다는요, 싫지는 않은 마음에 무겁지는 않은, 너무 진지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연애를 선택했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우가 비교적 나쁜 케이스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케이스에서 재해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쪽에 남아있는 게 긍정적인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던가 좋은 추억이라던가 이런 게 거의 없고 남아있는 게 부정적인 인식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썸을 타다가 상대방의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머릿속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싹 정리가 된 이후에 머릿속에 어떤 게 남아있냐면, 이 사람은 나랑 정말 안 맞았던 사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기도 한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나와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마주쳐도 나랑 대화를 나누어 볼 그런 생각을 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이별한 뒤에 시간이 좀 지나서 연락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스스로도 이 사람과 연애를 했다라는 그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유예기간 후에 주변에서 맴도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남녀관계로 접근을 다시 해서 확 내 모습이나 매력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무언가 이성적인 요건으로 우리가 승부를 보려고 하면요, 진짜 답이 너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고착화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대다수란 말이죠. 상대방도 나랑 연애를 선택했을 때 상대방도 뭐 나랑 잘해보려고 연애를 선택을 했을 텐데 이게 워낙 만족도가 낮은 그런 연애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지나도 이성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을 그럴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만약 우리가 먼저 연락을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요, 상대방에게 뭐 일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밥 먹었어? 잘 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뭔가 짧고 굵은 얘기를 반복해서 나누다가 한 가지 상대방이 확 끌릴 만한 대화 주제를 잡아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인식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평소에는 좀 짧게 간헐적으로만 상대방이랑 연락을 하다가 상대방이 현재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항상 뷰티에 대한 그런 뷰티, 거기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괄사라는 마사지가 있어요. 이 괄사라는 게 이 경락 마사지의 효과를 집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인데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자, 이건 하나의 예시 상황이고요. 핵심은 상대방이 끌릴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한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인식이 정해지는데 뭐 첫인상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는데 대략 30분에서 길어봐야지 1시간,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인식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 한 번에 상대방이 우리에게 가진 부정적인 인식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인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충분히 우리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이후에 연락의 빈도를 늘려나가고 이 인식의 개선을 시켜준 뒤에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어느 정도 상대방이 가진 부정적인 인식을 확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연애 단계에 곧바로 접어들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면서 제2의 썸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많이 좋아하도록 만든 뒤에 연애에 들어가는 것이 안정적인 재회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상대방과 추억이 없고 현재 상대방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성적인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해서 상대방이 가진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 계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계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요,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한 거짓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서 이별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요, 감정 손실과 더불어서요,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복된 거짓말로 인해서 실망감도 생기고 이로 인해서 고정관념으로 얘는 나에게 계속 거짓을 얘기할 거야, 이 사람이랑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어떤 행동이나 말로 상대방에게 생긴 부정적인 이런 인식에 대해서 개선을 시킨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 인식의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나도 두 번째 케이스인 연애 방식의 차이 때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쉽게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신뢰감이라는 게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는 요소죠. 연인 간의 관계를 떠나서 사람 관계에서도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그 사람과 관계를 누구나 꺼리게 된단 말이에요. 즉 연애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만큼 한번 인식이 잡히게 되면 개선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들어요. 나한테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랑은 깊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 입장에선 상대에게 말한 이 거짓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던진 선의의 거짓이라도 받아들이는 상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요 뭐 어렵긴 하지만요 일정 기간 이후에 상대방을 마주했을 때 상대방에게 마치 내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어야만 됩니다. 물론 제외를 할 때요 다른 사람으로 느껴져서 상대방에게 설레임이 필요한 것은 거의 모든 케이스에 적용이 되는 말이긴 하지만요. 자, 이 케이스에는 얘기가 좀 다른 게요. 설레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요. 말투와 행동들, 즉 서브 커뮤니케이션을 바꾸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평소에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의 직업이 무언가 강의를 하거나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언제 우리가 기회가 돼서 그 친구가 일하는 모습, 즉 공적인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 이질감이 생기죠. 이게 우리가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말투와 바디랭귀지, 표정들, 서브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지니까 그 친구에게 가진 우리의 평소 인식이 탈피가 돼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외향적인 것도 여러분 변하면 좋겠지만요. 이 경우에는 더욱이나 상대방에게 내 서브 커뮤니케이션을 바꾸어 줌으로써 나에 대한 인식이 탈피되는 것을 유도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동반하고 상대가 가진 고정관념을 건드리지 않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감정의 이끌림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이별. 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이별에 뭐 여러 가지가 참 있지만요. 뭐 장거리 연애, 아니면 뭐 자신의 일이 바빠져서 뭐 연애할 일상의 여유가 없다던가 뭐 참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고려를 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현실적인 문제가 감정 손실이 동반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정말 애정이나 사랑은 남아있는데 진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유학을 가야 돼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별을 얘기하는 것과요. 상대방의 일상의 여유가 너무 없는 와중에 내가 계속 애정을 요구하고 말은 이해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서운한 티를 감추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뭐 짜증을 부린다던가 그런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표면적으로는 뭐 너를 위해서 이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정 손실로 인해서 이별한 것은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들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감정 손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별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상대방이 고민을 하다가 이별이 최종적으로 서로에게 유익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상대방도 뭐 눈물을 머금은 채로 이별을 얘기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매달리면 상대방은 애써 더 냉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달려도 매몰차게 먼저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 우리에게 더 차가운 태도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이 이후에 우리는요, 상대방에게 오랜 시간을 줘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아예 시간을 안 줘서도 안 되는 게요,
이별 선택 이후에 하루하루 상대방이 감정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대략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요, 어느 정도 이별 직후에 찢어지는 마음이 괜찮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여러분, 그때가 핵심적인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상대방의 성향이 감성적인 성향이라면 뭔가 연락만 취해도 되지만요, 이성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이라면요, 한번 우리가 실제로 찾아가는 그런 시도를 해봐도 괜찮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고려해야 되는 게요, 상대방에게 감정 손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판단을 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그 이별이 상대방에게 감정 손실이 동반이 된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간다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더 큰 실망을 하고 더 큰 감정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재회 전략이라는 게요,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재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상대방이 혼자 생각하면서 감정 정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상대방과 교류를 다시 시도를 해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대방의 감정을 다시금 수면 위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회를 하게 돼야 상대방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분명 이 사람을 끊어내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도무지 절대 이 사람을 정리하지 못해서 결국 나는 이 사람이랑 헤어지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야 이 케이스에서는 안정적인 재회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번째, 낮은 자존감과 집착으로 인한 이별. 자, 이 케이스는요, 크게 2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요, 하나가 상대방이 나에게 가진 인식의 문제고요, 하나가 실제 내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요, 여러분, 말이 자존감이고 집착으로 인한 이별이지 결국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상대방이 연애 중에 우리의 이 낮은 자존감과 집착에서 비롯된 그런 행동들로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을 거고, 상대방이 연애 중에 스트레스를 크게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에게 우리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랑 연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시시각각 우리한테 언제 누구랑 뭘 했는지를 보고를 강요하고, 또 잠깐만 연락이 안 되면 난리가 나요. 막 서운한 티도 내고 화도 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우리가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별 후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남을까요? 대체적으로요, 이별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가 거의 남지 않을 겁니다. 자, 상대방의 상태도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재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상대방과의 꽤 긴 유예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거죠. 기다림은 오래 걸리지만요, 참 다행인 게요, 연애 과정이 상대방에게 고통스러웠을 테지만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 고통이라는 게 나중에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냥 그저 이 사람이랑 연애했을 때 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지, 참 힘들었지, 이 정도의 명제로서 기억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참 사람이 알량한 게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끌리면요, 상대방은 본인이 힘들었다는 기억이 분명히 있음에도 다시 감정이 끌리기 때문에 연애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스러운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요, 제가 놀이기구를 굉장히 못합니다. 근데 한 번은 예전에 제가 인천에 월미도에 가서, 여러분, 제가 바이킹을 한번 탔어요. 근데 약간 그 바이킹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노후가 정말 많이 됐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높이도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그 바이킹을 타고 집에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 바이킹을 타고 멀미를 해서 한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결심을 한 게요, 절대 다시는
월미도에 오면은 바이킹을 안 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분명히 제가 다짐을 하고 돌아갔었어요. 자, 근데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또 월미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저는 안 탈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또 막상 그 앞에 가니까 바이킹이 무서웠다라는 기억은 있는데 또 막상 안 타고 가자니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멀미의 고통을 받게 됐죠. 자, 이 기억이라는 게요, 감정이 생생하게 남는 그런 경우는요 굉장히 드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 속에서 무언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집착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이런 기억은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보편적으로는 완화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즉,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는 또 좋았던 기억이 많았다면 다시 연락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가 충분히 찾아올 소지가 있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충분히 재회를 해볼 승산이 있기는 한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재회를 시도하는 것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요, 본인 자존감에 대해서 회복을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제가 이 강의에서 자존감에 대한 모든 얘기들을 여러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간결하게 핵심 원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성에게 집착하는 이 문제를 단순히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성관계에 대해서 결핍함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이 현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드는 거지만, 우리 마음에 들 법한 수많은 이성들과 우리가 연락을 하고 있다면 과연 한 사람에게 목매달고 집착하고 그랬을까요? 자, 이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뭐 다양한 이성을 곁에 둬라, 이런 얘기가 여러분 아니라요, 원리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별을 해 있는 이 시점에서요, 우리는 이성관계에 대한 우리의 결핍함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성과의 교류를 좀 즐기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별에 있다고 해서요, 무조건 그 사람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해라, 이런 얘기가 여러분 아니라요, 다른 사람과도 교류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결핍함을 해소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자존감은요, 여러분,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내 라이프가 건강하지 못하고 결핍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라면 우리는 결코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여러분 없을 겁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을 항상 건강하고 세련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6번째, 자존심 싸움과 사소한 싸움의 반복으로 인한 이별. 자, 이 케이스의 경우가 제 나름은 가장 재회로 지도를 하기가 편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자존심 싸움이나 사소한 사유로 다툼이 반복돼서 이별하게 된 케이스의 경우는요, 대개 시간이 지나면요, 미화가 정말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식의 경우에도요, 뭔가 큰 인식적인 문제가 있기보다는 이 사람이랑 내가 안 맞았었다, 이 정도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이별이 이 사람이랑 내가 안 맞았다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도 이 인식이 자가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적 이 케이스, 자존심 싸움과 사소한 싸움의 반복의 경우에는요, 자가적으로 인식이 개선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요, 뭐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서, 나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편적인 케이스들, 뭐 너무 특출나지도 너무 모나지도 않은 그런 바운더리, 평범한 바운더리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다른 이별 케이스에 비하면요, 우리가 뭐 3강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상대방에게 새롭게 설레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나름의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자존심 싸움이나 사소한 싸움을 반복하지만 않는다면요, 재회 후에도 안정적으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싸움으로 인한 이별에서는요, 상대방의 머릿속에 이별의 사유가 여러분 잘 남지가 않아요. 지나고 생각하면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뭐 그런 걸로 싸울 필요는 없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정말 가벼운 문제들이라서 대체적으로 저 사람이랑 내가 잘 맞지 않았다 정도의 인식은 여러분 있지만요, 정말 개선이 힘들 정도의 고정관념, 즉 직접적인 고정관념에 대해서 타파하는 작업도 필요 없는 케이스에 해당한단 말이죠. 여기서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설레임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케이스, 소홀해진 나의 태도로 인한 이별. 자, 소홀해진 나의 태도로 인한 이별 같은 경우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상대방이 받았을 고통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고통의 크기라는 게요, 인식에 아주 크게 남아요. 제가 앞에서 사소한 다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인식에 대해서 뭐 나랑 잘 안 맞는다 정도의 인식만 남는다고 했었는데요, 이 케이스에서는요, 이 연애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는 인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고정관념에 대한 건데요, 소홀해진 나의 태도에 곧바로 상대방이 이별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 여러분 사실 없어요. 몇 차례고 우리에게 관계 개선을 위해서 화도 내보고 타일러도 보고 주의도 줘보고 신호를 계속 보내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만한 태도로 그 신호들을 무시해 왔을 겁니다. 자, 사람은 여러분 옆에 있을 때는요,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게 상대방은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조금씩 우리에 대한 감정들을 정리해 나갔을 겁니다. 몇 차례 우리에게 주의를 줬음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상대방은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나는 고통스러울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과 해소하기 어려운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요, 여러 가지 이별과 재회 케이스 중에서요, 관계 유예 기간, 즉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오래 가져야 되는 게요, 이 소홀해진 나의 태도로 인한 이별의 케이스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요, 여러분 정말 왕도가 없습니다. 그저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 완화가 조금이라도 빨리 되기를 정말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상대방의 인식마저 불확실해지는 그 시기를 우린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설레임을 유발시키는 것 외에요, 정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상대방의 인식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요, 흥미가 상실된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해소가 힘든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인식이 박혀있는 경우보다요, 연애에서 느낄 수 있는 흥미나 자극 등이 부재함으로써 단순 감정 손실과 부정적인 인식이 남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사실 인식이 미화되는 것에 큰 유예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달리거나 어떤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을 거치고 다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법한 상황이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사실 즉각적인 우리의 태도 교정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항상 대화가 뭐 형식적인 얘기들,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었는지, 일은 잘 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서로 간에 깊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 짧은 시간 이후엔 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본인의 스토리를 들려주되, 상대방에게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없진 않으니까 이 의심을 건드리지 않게끔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나 이성적인 관계로 전환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과의 소통감에 집중하면 비교적 쉽게 관계 회복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다가 또 관계 회복 이후에 다시 원래 습관대로 상대방과의 교류를 귀찮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준다면 그때는 정말 해소가 힘든 고정관념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연인과의 소통을 귀찮아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8가지 이별 유형에 따른 제외 전략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한 케이스 분석은요, 철저하게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균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어느 한 명에게도 맞지 않는 게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대부분 이별 후에 여러분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여기에 제일 여러분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답과 가이드를 여러분들은 바라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재회나 연인 관계나 인간 관계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상태를 이해하는 겁니다. 각 상황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이 여러분 존재합니다. 나에 대한 요건, 상대방에 대한 요건, 우리의 환경에 대한 요건 등 이 한 상황만 해도 아주 여러 가지 요건이 존재하는데, 이 요건 중에 하나만 바뀌더라도요,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들과 방법론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황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더 신중히 이해하려고, 판단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애언어연구소의 대표 주인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